네, 오늘 도움 말씀 위해 대전 을지대학교 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주영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흔히 젖살 때문에 오동통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잖아요. 저도 생각을 해보면 한 중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볼살이 좀 많이 통통한 편이었거든요. 근데 이 젖살은 한 두세 살 정도 되면 그냥 다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또 요즘에는 워낙 식습관이 서양식이 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젖살로만 넘겨서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소아 비만일 수 있다고요, 교수님? 저희가 젖살만으로 소아 비만을 진단하지는 않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체지방량이 늘면서 BMI가 높게 되면은 소아 비만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근데 단순히 소아 비만 자체가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그와 동반된 합병증들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계속적으로 추적 관찰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사실 아이가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모님들이 참 많은데요. 이 비만이 되면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오늘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우리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함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소아 비만, 먼저 정의부터 좀 살펴볼까요? 비만은 열량의 섭취가 소비보다 많아서 생기는 체지방의 축적을 얘기합니다. 특히 비만이 좀 위험한 시기가 있는데 영아기에 이제 통통하게 왜 미쉐린 타이어처럼 통통한 시기, 그다음에 체지방 반득이라고 해서 5, 6세경,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기, 이제 급성장기 시기에 좀 비만 위험도가 높긴 하고요. 기준 자체가 정해져 있는데 저희가 이제 WHO에서 가지고 온 기준을 저희 나라 한국 투표로 환산했을 때 성별, 연령별 100분위수로 판정을 해서 BMI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과체중은 85에서 95 100분위수, 비만은 95 100분위수 이상, 중증 비만은 99 100분위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이 있을 경우 비만 합병증을 평가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아이들이 자라나는 속도나 체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우리 아이가 비만이다 아니다를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비만의 여부를 측정하는데 가장 많이 활용이 되는 게 BMI 지수입니다. 이 BMI 계산법, 그리고 정상 범주는 어느 정도에 해당이 되는지 이 부분도 좀 살펴볼게요. BMI 측정법은 바디맥스 인덱스라고 부릅니다. 성인 비만 기준인 25 이상일 때를 비만 정의를 하고요. 체중 킬로그램을 키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남자 12세의 아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키 151cm, 몸무게 60kg을 넣었을 때 26.3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표에 이렇게 마찬가지로 25가 넘어가게 되면은 비만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런데 성장 속도나 또 근육량도 다르기 때문에 남녀에 따라서 또 나이에 따라서도 좀 다를 것 같거든요. 어떨까요, 교수님? 네, 체질량 지수는 나이, 성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그래프에 표시된 것처럼 파란색 선인 85, 100분위수가 이상이 되게 되면 과체중, 그다음 위쪽의 점처럼 95, 100분위수가 올라가게 되면 비만, 그 위에 점처럼 99, 100분위수가 올라가면 중증 비만으로서 여기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12살을 기점으로 만나는 점을 해서 85, 95, 99, 100분위수를 해서 과체중 비만, 중증 비만으로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요새 기사 같은 거 좀 찾아보면 확실히 아이들이 중증 비만으로 찾아오는 아이들이 늘어났다 이런 기사를 좀 많이 보거든요. 찾아오는 아이들 중에 체질량 지수가 한 어느 정도에서 많이 찾아올까요? 2년 전에 코로나를 알았잖아요. 네. 그 시기에 워낙에 아이들이 이제 집에서 생활을 많이 하고 학교를 가지 않고 온라인 교육을 받는다든지, 화상 수업하거나. 네, 그리고 학원도 안 가다 보니까 네. 2년 사이에 살이 많이 쪘다라고 방문하시는 아이들이 훨씬 많이 늘었고 기본 10에서 20kg 늘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중증 비만이 많습니다. 보통 그러면 체질량 지수가 아까 여기에서는 한 28 정도 이상이면 이제 중증 비만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 이상을 넘겨서 오는 친구들도 많죠. 급성장기가 되기 전에
체중부터 늘다 보니까 네. BMI가 훨씬 더 높게 측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BMI 30 이상인 친구들이 꽤 많이 외래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 한 12세 정도 되면 이제 사춘기다 보니까 아이들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음식량도 조절이 안 되잖아요. 네. 이럴 때 또 부모님과의 사이도 좀 안 좋아져서 오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네. 경우도 많이 보시죠. 아무래도 요즘 친구들이 사춘기가 조금 빨리 오다 보니까 네.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식단 관리해라, 뭐 운동해라 하는 것들이 다 좀 잔소리처럼 들리다 봐서 그 개인적으로 이제 본인의 의지로 체중 관리랑 식단 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네. 좀 조절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뭐 코로나19 이후로도 그렇고 이제 학습량은 늘어나는데 신체 활동량은 줄어들고 좌식 생활도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이 비만율도 좀 상당할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 아이들의 경우에는 비만율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그래서 비만 아동 청소년 현황을 조사했을 때 아동 청소년 비만율이 2018년에서 2020년을 비교했을 때 4.3%나 증가한 소견을 보여주고 있고요. 남자아이, 여자아이를 다 비교했을 때도 남아에서 5.2%, 여아에서 3.3%나 증가한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비만이 좀 증가하는 추세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도 좀 많이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요. 또 부모님들 중에서는 우리 아이는 물만 먹어도 살쪄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사실 원인이 있으니까 살이 찌는 거겠죠. 어떤 원인들이 좀 있을까요? 원인은 단순성 비만이 사실 좀 더 많기는 한데요. 유전인자도 있습니다. 이제 네. 가족력이 있어서 뭐 어머님, 아버님 중에 어릴 때 좀 사실 통통했다. 그런 경우가 있는 경우 그러면 자녀들한테 유전인자로 비만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요즘은 환경적 요인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서구화된 식사, 뭐 패스트푸드, 편의점 음식 이런 것들 그리고 요즘 애들 코스가 있습니다. 코스요? 네. 혹시 마라탕 먹고 탕으로. 탕으로? 그 코스가 사실 약간 붐처럼 있다 네. 보니까 친구들끼리 또래 모임에서 마라탕 탕후루 코스를 가다 보니 고칼로리 음식을 계속 많이 먹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어머니 아버님들이 사실 저도 이제 맞벌이다 보면 네. 시켜 먹는 패스트푸드나 배달 음식을 많이 먹게 됩니다. 그런 환경적 요인이 많이 증가했고 내분비적인 문제도 있는데 뭐 이런 경우는 호르몬의 전달 물질이 중추신경계에 자극을 줘서 이제 식욕이 억제가 잘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네. 요즘 핫한 게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인데 장내 세균이 안 좋아지면서 비만균이 많아져서 살이 좀 찐다 이런 연구 보고들도 많습니다. 그 유럽에 잘 사는 나라와 네. 아프리카의 아이들의 그 마이크로바이옴을 비교했을 때 네. 완전 다르거든요. 채식 위주의 식사과 육식 위주의 식사의 마이크로바이옴이 달라서 그래서 뭐 뚱보균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요즘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2차적으로 발생하는 비만은 실질적으로 한 1% 미만 정도고요. 이런 네. 경우는 오히려 검사를 좀 더 해야 됩니다. 뭐 중추성 비만, 내분비성 비만, 유정성 비만인데 중추성 비만 같은 경우는 뇌 자체에 손상이 돼서 식욕 중추가 손상된 경우라 머리 쪽 검사를 해봐야 되고요. 네. 내분비성 비만은 이제 뭐 우리가 살이 찌는 많이들 들어보셨지만 갑상선 호르몬에 문제가 있다든지 네. 이랬을 때 갑자기 살이 찌는 경우가 있고요. 유전성 비만은 아기 때부터 조금 발달 지연이나 이런 것도 동반되면서 유전 질환과 동반된 비만이라 이런 친구들도 식욕 억제가 잘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또 그런 이야기도 좀 들어봤습니다. 이 살이 찌는 거는 다 세포 탓이다. 이 지방 세포 때문에 살이 찌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많이 들어봤는데요. 이 지방 세포가 뭘까요?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서 지방 세포 자체가 증식을 하는 경우가 있고 세포의 개수는 같은데 크기가 커지는 경우가 있는데 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라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세포 자체의 개수가 증가하고 거기다가 비대해지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나중에 살을 빼야지 했을 때 더 살을 좀 빼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소아에는 지방세포 증식형이 좀 많고 성인 자체는 지방세포 가지고 있는 지방세포가 이제 비대해지는 경우가 더 흔하고요. 크기가 커지는 거군요. 네, 근데 이제 어릴 때부터 비만인 경우는 지방세포 증식형에 비대가 합쳐지니까 아이고. 이제 좀 더 조절하기가 어려운 혼합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지방세포가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 이게 줄어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인즉슨 살을 빼도 살이 다시 찌기 쉬운 체형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도 될까요? 세포다 보니까 이제 네. 세포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 뭐 괴사되거나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사실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수가 유지가 됩니다. 크기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식단 관리를 해서 고지방식을 하지 않고 저지방식을 하게 되면은 세포 자체 크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체중 감량에 효과는 있는데 세포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살이 더 쉽게 찌니까 같은 음식을 먹어도 세포가 많으신 분들이 이제 살이 좀 더 빨리 찔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느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결국 지방세포 탓이라는 건 맞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워낙 이 청소년기에는 아이들이 먹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뭐 햄버거, 피자는 물론이고요. 저도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청소년기에 콜라, 사이다 이런 탄산음료를 정말 좋아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비만 증가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도 항상 비만 친구들이 왔을 때 네. 식습관이 어떤지 물어보는데 1번이 음료수, 주스, 아이스크림 같은 단순당을 먹느냐라고 네. 물어보는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본인이 느낄 땐 그냥 물을 먹는다라고 느끼지만 칼로리가 꽤 되고 네. 그 당이라는 건 약간 중독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계속 먹고 싶게 만듭니다. 그래서 네. 탄산음료 섭취율 자체가 실질적으로 계속 증가해서 남학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41%가 넘는 경우고 아이들이 이제 물 대신에 음료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은 1번은 음료수를 줄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아이들이 뭐 제로 콜라, 뭐 맞아요. 제로 이런 거 먹어도 되냐고 하는데 제가 우선은 도저히 안 되면 그거를 먹더라도 네. 거기에도 인공 감미료가 들어가서 계속 중독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웬만하면은 그냥 물이나 0칼로리 음료수는 조금 줄이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도 사실 잘 네. 먹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네. 아침을 안 먹고 점심, 저녁을 좀 과다하게 먹는 경우는 뭐 당 조절이나 이런 거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침을 좀 먹고 이렇게 식단 관리를 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친구들은 학원 일정 때문에 수면 시간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러면서 개인 시간이 줄다 보니까 신체 활동, 여가 활동 시간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사춘기를 지나서 이 학생, 중고등학생 때는 신체 활동을 하는 시간 자체가 3.5시간까지 줄어들고 네. 수면 시간도 평균적으로 9시간이 되지 않는 때 그런 것들이 비만 증가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제 비만 증가에 영향을 좀 미치는데요. 이 소아 비만의 경우에는 성인 비만과 다르게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아까도 그 체지방이 증가하는 시기가 영아기, 5에서 7세 사춘기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대부분의 50% 이상이 6세 이전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남아들 같은 경우는 엄마들이 아이가 가슴이 나온다라고 느끼시는 네. 경우도 있고 갑자기 체중이 10kg 이상 늘기 때문에 네. 피부가 틉니다. 그래서 배 같은 경우 이렇게 올려보면은 네. 살이 터서 빨갛게 자줏빛으로 변해진 튼 살이 보일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체지방이 복부 쪽, 네. 하복부 쪽에 집중되다 보니까 성기가 너무 작게 보인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혈당 조절이나 이런 것들까지 영향을 주면은 흑색 가시세포증이라 그래서 특히 목 뒤가 새카맣게 탄 것처럼 까맣다라고 표현을 하고 겨드랑이가 너무 새카맣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씻어도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네. 처음에 피부과를 찾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거는 피부과적인 치료를 한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고 어머님들께 이제 혈당 조절하고 체중 감량을 하면 자연스럽게 피부 착색이 없어집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정말 체중 조절하면 싹 없어집니다. 네. 진짜요?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돼서 저항성이 생겼을 때 이 증상이 나타나는 거여서 이게 계속되면은 당뇨가 진단될 수 있다는 약간 전제 조건 같은 거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뭐 5세에서 7세 같은 경우는 워낙 아이들이 그 시기엔 좀
통통하기도 하고 또 이게 살이 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릴 때 젖살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넘기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국가에서 하고 있는 이제 영유아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하도록 권장을 하는데 90% 100분이 정도면 그래 아이가 좀 통통하니 관리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그 영유아 검진에서 계속 99, 100분수를 넘어서 좀 네. 그래프가 계속 올라간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좀 3차 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다시 한번 재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어릴 때 체지방이 너무 늘지 않도록 관리하는 거를 좀 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이제 BMI 계산법도 좀 살펴봤는데요. 우리 아이는 비만입니다. 이렇게 좀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진단법들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체질량 지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일 흔하게 많이 사용하시고 이걸 1차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무게 케이지를 신장의 제곱으로 나눠서 좀 큰 아이들, 보통 중고등학생들부터는 성인 기준 BMI 25 잡으시면 되고 네. 그보다 어린 아이들은 85, 100분 이상이면 과체중, 95, 100분 있으면 비만이라고 하고요. 비만도는 조금 복잡한데 실제 체중을 신장병 표준 체중에 빼서 그걸 나눠가지고 곱하기 100을 합니다. 그래서 20% 이상일 경우부터 비만이라고 하고 뭐 30, 50, 50% 이상을 고도 비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피부 주름 두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때부터는 보통 병원에 와서 측정을 하는 검진으로. 경우가 네, 그래서 삼두박근이나 이런 피부 두께를 재서 95, 100분위 이상이면 비만. 그리고 사실 이제 정기 측정법은 많이들 요즘 하시는데 이제 인바디 정상 범위보다 폭이 좀 높고 퍼센테이지를 봤을 때 정상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 이제 비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진단법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소아 비만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 환자들을 만나보고 진단 방법과 치료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소아 비만이 문제가 되는 건 80% 이상이 성인 비만으로 발전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기의 비만율은 2018년 14.4%에서 2022년 18.7%로 급등했다. 특히 우울증이나 낮은 자존감은 물론 성장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오늘 아이 어떤 것 때문에 방문하게 되셨나요? 8살 여자아이인데요. 최근에 1년 사이에 한 10kg 정도가 갑자기 쪄가지고 가슴 쪽에 먹무리가 지는 것처럼 좀 느껴져서 왔습니다. 아이의 먹는 습관은 어떤가요? 피자랑 햄버거 같은 패스트푸드를 좋아하고 최근에는 마라탕을 자주 먹으면서 탕후루까지 먹고 있습니다. 가족 중에서 혹시 어릴 때 비만이셨거나 지금 혹시 성인병 중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걸 앓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고혈압이랑 당뇨는 없었는데 아이 아빠가 어렸을 때 좀 통통했었고 최근에는 고지혈증을 진단받아서 약을 먹고 있습니다. 소아 비만의 원인은 소모되는 열량보다 많은 양의 열량 섭취가 주 원인이다. TV 시청이나 스마트폰 게임 등 활동량은 적은 반면 고지방과 고열량 등의 식품 섭취가 증가하고 있다. 이 아이는 8세 된 여자아이로서 코로나 시기에 체중이 10kg 늘고 유방 발달이 걱정되어서 내원하였습니다. 검사해보니 뼈나이가 1살 정도 빨라져 있었고 송조숙증 검사에서도 합당한 소견이 나와서 성조숙증 억제 치료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소아 비만은 성조숙증의 원인으로 키 성장을 방해한다. 성조숙증은 만 8세 이전의 여아 또는 만 9세 이전의 남아에게서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사춘기 징후가 평균보다 2년 정도 빨리 시작된다. 문제는 그만큼 키가 자랄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오늘 2달 만에 왔네요. 최근에 힘들거나 불편한 점 있었나요? 요즘 잠을 잘 못 자고 많이 피곤해요. 오늘 검사를 했는데 이전과 다르게 혹시 증상이 바뀐 게 있었나요? 불편하거나? 최근에 화장실을 많이 가고
먹는 거는 딱히 달라진 게 없는데 요즘에 더워가지고 음료수를 많이 마셨어요. 선생님이 2달 전에 체중을 좀 빼야 돼서 운동을 좀 하라고 했는데 최근에 운동 좀 했나요? 아니요, 요즘 날이 덥고 힘들어가지고 운동 안 했어요. 소아 비만에서 나타나는 합병증은 성인에서 발생하는 합병증과 유사하다. 하지만 소아의 특징이 성장 중에 있다는 것을 고려해 성인 비만과는 다른 치료 목표가 필요한데 체중 감량보단 비만도 감소를 목표로 한다. 아이는 지속적으로 외래를 추적 관찰 중이며 2달마다 외래를 다니고 있습니다. 지방간염, 고지혈증, 초기 2형 당뇨가 있어서 외래를 다니면서 식단 관리, 체중 조절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자의적으로 잘 되지 않아 체중 조절이 안 돼요. 체중 조절할 수 있는 주사 치료를 하고 있고 그 후로 지속적으로 식단 관리, 운동 치료 처방하면서 외래에서 보고 있습니다. 소아 비만을 평가하기 위해선 기초 검사와 체성분 검사, 피부 주름 두께 측정 등이 진행된다. 또 초음파 검사와 혈액 검사 등을 통해 호르몬 상태나 영양 상태를 확인하고 당뇨병이나 혈압, 고지혈증 등의 합병증의 유무도 평가한다. 소아 비만은 처음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급격한 체중 증가로 인해서 뼈나이의 급증으로 인한 성조숙증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성조숙증 같은 경우는 성장판이 빨리 닫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최종 성인 키가 예상 키보다 작아지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요. 또한 아이들이 성인병을 동반하게 되는 비만 합병증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방간이라던가 고지혈증, 2형 당뇨병 같은 것들이 조기에 발병할 수 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체중 증가나 이상이 있을 경우에 꼭 외래를 방문하여서 신체 검진과 필요에 따라서는 검사를 시행하고 조기에 접근하여서 치료하는 것이 합병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사를 통해 소아 비만으로 진단되었다면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식생활 변화나 적절한 운동, 그리고 가족이 협력해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몸집을 키울 기회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지방세포. 소아 비만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네,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소아 비만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흔히 과거에는 복스럽게 살쪘다라는 말이 이제는 살쪘다, 그 이상의 의미를 좀 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비만의 경우에는 뭐 성인이든 소아든 정말 다양한 문제를 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소아 청소년기, 이 소아 비만이 더 위험한 이유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소아비만 같은 경우는 소아비만의 70% 이상이 성인기로 이행하기 때문에 그게 사실상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성인병, 조기 발병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애는 뭐 당뇨 이런 거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보통은 10대 후반에 진단되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외적인 부분이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런 걸로 인해서 자신감 위축 이런 것 때문에 우울증이나 대인기피 같은 게 생기는 경우가 있고 요즘 또 성저수증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성저수 유발률이 계속 증가하면서 어린 시기에 성장판이 빨리, 사춘기가 빨리 나타나서 최종 성인기가 작아지는 문제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이 성인병 조기 발병이라고 하셨는데 요즘에 지방간으로 찾아오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사실 요즘은 학교 검진이 잘 되고 있어서 네. BMI를 했을 때 비만에 해당하면은 학교에서 건강검진을 보냅니다. 거기서 기본적인 혈액 검사를 하게 되고 혈액 검사에서 뭐 간 수치 상승이라던가 혈당,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2차 합병증을 감별하기 위해서 대학병원으로 의뢰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지방간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단이 많이 되고 있어서 증상이 있지 않더라도 꼭 검사를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또 우울증 이야기도 잠깐 해주셨는데요. 요즘 워낙 미의 기준이 엄격하다 보니까 우울증이 찾아와서 어릴 때부터도 약을 복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이제 뭐 자신감이 좀 결여되거나 네. 좀 위축되면서 교우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서 아이들한테는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한 세상이거든요. 친구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서 우울증 같은 게 오거나 학교를 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여서 그런 경우는 적극적으로 정신의학과 상담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비만이라는 거는 진짜 몸과 마음이 모두 피폐해진다는 게 문제인데 이 성장과 발육에 정말 큰 문제를 미치잖아요. 이 합병증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 엄마들이 많이 오시는 경우는 이제 성조숙증, 여자애들 만 8세, 남자애들 만 9세에 가슴이 좀 발달되는 것 같다, 머리에 냄새가 나는 것 같다, 목소리가 남자애들 같은 경우 목소리가 변한다, 털이 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오시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성장판이 보통 1년 이상 빠르기 때문에 최종성기에 성장할 수 있는 기간 1년 정도 줄어들기 때문에 최종성기가 작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성인병의 조기 발병이 있을 수 있어서 제2 당뇨, 비알코올성 지방간, 뭐 고지혈증 이런 경우가 나타날 수 있고요. 또 아무래도 급격한 체중 증가 때문에 정형외과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대퇴골두에 염증이 생긴다던가 발목이나 이런 쪽에도 관절염 같은 것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또 호흡기 쪽으로는 폐쇄성 무호흡증, 수면 시 이제 숨을 잘 쉬지 않게 되는 그런 문제점도 생기고 있고 천식의 위험률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과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합병증을 체크해 봐야 합니다. 이런 정말 여러 가지 합병증들을 초래하기 때문에 소아 비만이 정말 무서운 거일 텐데요. 이 소아 비만이 단순히 이 살을 빼는 게 그냥 치료 목적은 아닐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좀 치료 목적을 두고 치료를 하시겠죠. 네, 아이들은 사실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뭐 무조건 굶어라라는 것들이 되지 않고 그렇죠. 새끼 식사를 골고루 하면서 칼로리를 좀 낮출 수 있는 식습관, 그래서 음료수를 끊는다든지 열량을 좀 확인한다든지 그릇 자체를 좀 작은 그릇 쓰거나 인스턴트 패스트푸드를 줄이고 운동하는 것도 사실 성장판 자극도 되기 때문에 주 3회 이상 하루에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하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시간이 없다라고 많이 표현을 하세요. 네. 그랬을 때는 보통 요즘은 다 아파트에 사시기 때문에 아파트 계단 오르기 하루에 2~3번만 하세요라고 하고 10층씩 올라가는 거 2~3번만 하면은 하루 30분 유산소 운동가 됩니다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그거만 잘 시행해도 어느 정도 체중 조절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자기 전에 TV, 스마트폰 시간 줄이기. 네. 아이들이 이제 수면 시간도 안 그래도 적은데 자기 전에 휴대폰을 계속 보다 보면은 뭐 새벽에 12시, 1시까지 잠을 안 잔다는 네.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잠을 우선 잘 자게 하고 이제 이게 본인만의 병은 아니거든요. 사실 아이들이 조절을 하려면 가족이 다 같이 식단 관리도 해야 되고 운동도 혼자 하는 게 아니죠. 계단 오르기 할 때 엄마나 아빠가 같이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네. 가족 모두 함께 생활 습관을 교정해서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 발육을 할 수 있는 게 큰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치료를 할 때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뭐 치료 접근에 있어서 자유롭지만은 않을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성장기다 보니까 마냥 굶을 수만도 없고요. 그렇다고 약물을 사용할 때도 성인처럼 그냥 아무 약물이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이 약물 치료법에 있어서는 좀 어떻게 치료를 하고 계실까요? 네, 소아청소년에서의 약물 치료는 좀 엄격하게 기준이 있습니다. FDA 승인된 약물을 사용해야 되고 먹는 약, 주사약 두 종류가 있지만 그 자체의 나이도 제한이 돼 있습니다. 만 12세 이상의 청소년에 한해서만 치료할 수 있고 1차가 약물 치료가 아닙니다. 우선 생활 습관, 그다음에 식습관 교정을 하는 게 1차 치료고 그렇게 해도 조절이 되지 않으면서 한 가지 이상의 합병증이 있거나 중증 비만이 조절되지 않을 경우에 약물 치료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먹는 약 또는 주사제를 사용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12주 이상 약물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다시 재평가를 하고 치료를 지속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약물을 사용하면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지방세포의 크기를 줄여주는 건가요?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 거죠? 사실 이제 먹는 약 같은 경우는 지방의 흡수를
방해해서 지방변을 보게 합니다. 지방변. 네, 그래서 근데 이제 한 가지 단점은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다 보니 변을 좀 지린다던가 이런 네.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들다고 하는 친구들은 이제 주사제로 쓰는데 주사제 자체는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먹을 때 양이 좀 줄게 돼서 살이 빠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약물요법에 대해서도 좀 살펴봤고요. 특히 청소년기에는 5대 영양소가 정말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 많이들 하시잖아요.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할지 이 부분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양소는 다 먹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네. 곡류는 하루에 2번에서 4번, 고기, 생선, 달걀, 콩류의 단백질은 충분히 3, 4회 정도 먹는데 이제 저지방, 지방이 좀 적은 걸로 하시고 채소랑 과일류는 충분히 먹어주되 과일 같은 경우도 당이 많기 때문에 하루에 1~2개 정도로 제한해 주시고 우유 유제품도 성장기 아이 키가 커야 되기 때문에 저지방으로 하루에 1~2잔은 꼭 시행해 달라고 해서 한쪽으로 집중된 음식을 먹기보다는 골고루 먹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식품 구성표를 보니까 어릴 때 부모님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있잖아요. 골고루 먹어라. 네. 이 엄마 말 틀린 거 하나 없다고 진짜 골고루 잘 먹어야 된다는 게 표에도 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골고루 잘 먹어라 하신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또 있어요. 바로 눕지 말고 운동해라. 운동법도 정말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좀 운동을 해보면 좋을까요? 아이들에게 객관적으로 몇 시간을 얼만큼 하라라고 제시를 해주는 것도 사실 방법이기는 해서요. 어느 정도 숨이 차게끔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주 3회 심박수가 좀 올라갈 수 있는 운동을 30분 이상 하는데 심혈관 운동으로는 걷기, 조깅,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댄스 같은 거를 하도록 하고 근력 운동 같은 경우도 주에 한 2~3회 정도 하면서 대근육을 사용하는 이제 근력 운동, 팔을 굽히고 편다든지 좀 무게를 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권장하고 사실 좀 어린 아이들은 이런 거를 엄마들이 집에서 케어가 어렵기 때문에 요즘 이제 국민 운동이 태권도나 이런 것들을 보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 조금 큰 애들 같은 경우는 다니던 운동을 계속 좀 유지하면서 강도를 높여달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아이가 좋아하는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요즘 방송 댄스 이런 거 배우는 것도 좋아하고 네. 요즘은 줄넘기 운동 센터 같은 것도 많고 복싱 다 원하는 남자애들 농구, 축구 약간 땀이 나면서 심박수가 올라갈 수 있는 운동을 주에 적어도 3회 이상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운동법에 대해서도 좀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교수님의 환자의 케이스를 보면서 어떻게 치료가 좀 이루어졌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우는 어떤 케이스일까요? 네. 12세 남자 하나였습니다. 하나 같은 경우는 BMI가 24.25로 고도 비만이나 그런 거는 아니었고 네. 배둘레가 조금 36인치로 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너의 식습관은 어떻니?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 밥이랑 면 종류를 좋아해서 탄수화물을 많이 먹습니다. 특히 라면, 우동, 국수 이런 거를 좋아한다고 하였고 아이가 왔을 때는 간 수치가 높은 것 때문에 의뢰돼서 온 환자였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검사를 했더니 간 수치랑 고지혈증 수치가 좀 있었고 초음파상에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이 진단됐었던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 같은 경우는 특징적으로 면을 좋아한다는 거에 좀 포커스가 있었기 때문에 네. 아이한테 면을 좀 줄여보자, 라면을 좀 끊어보자. 네. 그렇게 했더니 아이가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다행이네요. 운동은 네. 좀 원래 하는 친구였고 그래서 그러면 한 달 뒤에서 2달 있다 와볼래라고 했을 때 이렇게 체중이 3개월 동안 네. 4kg 감량을 하고 왔는데 어떻게 했니?라고 물었을 때 저 라면 안 먹었어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본인의 의지로 철저히 식단 관리를 하고 운동은 평상시에 하는 정도로 유지했고 그렇게 보니
콜레스테롤이 247로 높았던 것이 200 이하로 떨어졌고 네. 간 수치도 130으로 높았던 것이 34까지 정상이 돼서 아이는 졸업해도 되겠다라고 하면서 네. 웃으면서 외래를 나갔던 환자 케이스였습니다. 네. 근데 라면, 면을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요즘에는 라면 대신해서 뭐 곤약 라면 이런 것도 나오는데 곤약 라면의 경우에는 좀 먹어도 괜찮을까요? 네, 이제 너무 그렇게 아예 끊기가 어려운 경우는 이제 칼로리가 낮은 그런 다이어트 국수라든지 이런 네. 거나 뭐 쌀국수를 권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이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탄수화물을 아예 안 먹은 건 아니었고 잡곡밥으로 새끼 식사는 하면서 부수적으로 먹었던 그런 밤에 먹는 라면이라던가 국수 같은 면들을 끊으니까 네. 체중 감량이 이루어졌던 케이스였습니다. 네. 이 식단 관리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치료가 이루어졌던 케이스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증례도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14세 여자 하나였고 하나 같은 경우는 BMI가 왔을 때부터 30이 좀 넘어서 좀 고도비만 상태였습니다. 아까 25가 넘으면 이제 비만이죠? 네, 25 네. 넘으면 비만, 그리고 한 30 정도 되면 이제 고도 비만. 네네. 네. 거의 2년 정도 사실 비알코성 지방 간염으로 추적 관찰하다가 결국은 제2형 당뇨까지 생겼던 하나였습니다. 네. 2년 동안 다니면서 계속 식이교육, 운동교육을 시켰는데 체중 감소가 되지 않고 본인 의지로 좀 조절이 잘 되지 않는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나이도 12세가 넘고 해서 비만 치료제 주사를 하였습니다. 처음에 아이는 주사를 맞는다는 것 자체에 거부감이 들어서 한동안은 주사를 잘 맞지 않고 이렇게 외래를 다니다가 좀 더 설득한 끝에 적극적으로 본인이 해보겠다라는 의지로 시작해서 주사 치료를 시작했고 사실상 당화혈색소라고 해서 네. 제2형 당뇨가 조절이 안 돼서 8.6까지 올라갔던 지점에서 이제 안 될 것 같다, 조절을 하자라고 네. 했고 주사 맞고 외래에서 이제 추적 관찰했을 때 당화혈색소가 6.8까지 떨어졌고 체중 자체도 한 4kg 정도 감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간 수치가 들쑥날쑥 조절이 잘 안 돼서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했는데 살을 4kg 이상 뺀 후에 간 수치가 정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도 이게 정말 본인이 느꼈죠. 체중을 뺐더니 당뇨도 좋아지고 간 수치도 좋아졌다라고 해서 지금 치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아까 당화혈색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보통 정상 범위가 한 4에서 6 정도잖아요. 네. 근데 8이면 정말 엄청난 수치네요. 네. 근데 이것도 어쨌든 식단과 주사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한 케이스인데 이 궁금한 게 주사 치료는 언제 좀 이루어지는지, 그러니까 대사 질환이 있어야지만이 주사 치료가 이루어지는 걸까요? 학생들 같은 경우 12세 이상, 그다음에 BMI가 30 이상이면서 또는 한 가지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 그러니까 네. 당뇨, 고혈압, 이상지질혈증이 있을 경우에 치료 기준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했을 때 약물을 써봐서 12주 효과를 판정합니다. 네. 그리고 아이들의 경우에는 아까도 뭐 살펴봤지만 중증 비만인 경우도 있잖아요. 중증 비만을 치료한 케이스도 좀 살펴보고 싶네요. 비만에 분류했을 때도 이제 병적인 비만은 1% 미만이지만 그런 환자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15세 남자였고 왔을 때 이미 체중이 이제 130kg가 넘어서 BMI가 49. 49. 넘었습니다. 네. 물어봤더니 어릴 때부터 좀 통통하긴 했는데 초등학교 후반부터 체중이 1년 사이에 30kg 이상씩 증가하였다고 하셨고 사춘기도 좀 엄마가 느낄 때 좀 늦는 것 같다. 네. 그리고 현재 사실 좀 우울증도 있고 그리고 잘 때 수면을 잘 취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었고 사실 비알코올성 지방간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입원해서 체지방 분석, 체지방 시트를 진행하였고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게 둘레로 저게 이게 지방이에요? 다 체지방입니다. 와, 네. 그래서 좀 중증 피하 지방 상태의 비만이었고 CT상에서 지방간이 하얗게 일반적인 신장과 비교했을 때 밝게 보이는 지방간의 상태였고요. 체지방 분석을 보시면 BMI가 이렇게 좀 처음보다 높고 체지방률이 55%. 와, 그래서 네. 복부 지방도 좀 많은 상태고 내장 지방도 높은 상태라서 아이는 중증 비만으로 진단됐고 나이가 사춘기가 지난 상태여서
사춘기 진행은 어느 정도 되고 있었거든요. 호르몬 네. 레벨을 봤을 때. 근데 아무래도 살이 많다 보니까 엄마가 느끼는 이제 성기가 좀 작고 뭐 가슴도 나와 보이고 이렇게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유전자 변이도 좀 관찰되어서 결국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고 저희가 운동의학센터가 있어서 네. 운동의학센터에 협진해서 정기적으로 운동치료도 하고 저지방 식단 교육도 받고 체중 조절 주사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아이는 정말 많이 뺐는데요. 132.8에서 96kg까지 거의 30kg 이상의 이야. 감량을 네. 이뤘고 그렇게 하니 감량해도 아직은 비만 상태긴 하지만 네. 이제 고도 비만 상태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었고요. 간 수치 자체도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유지되던 것이 체중 감량을 동반해서 18까지 떨어지는 정상 범위로 돌아오는 케이스였습니다. 자, 그리고 간혹 어린 여자아이들의 경우에는 이제 키가 크고 살이 좀 찌면 성조숙증이다라고 좀 의심하는 부모님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소아비만의 경우에는 더 그러실 것 같아요.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도 성조숙증이 증가한다는 얘기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여자애들 같은 경우 7세에서 8세경에 외래를 방문하십니다. 보통 엄마들이 체중도 늘었는데 최근에 가슴에 멍울이 만져진다고 해서 내원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완아 케이스도 1년 사이에 몸무게가 5kg 이상 갑자기 증가했고 가슴에 멍울이 만져진다고 내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테너 스테이지라 그래가지고 네. 전 세계에서 공용으로 쓰는 여성성 발달 단계가 있는데 네. 이제 멍울이 만져지는 단계 그리고 가슴이 살짝 발달되는 단계 요 2, 3단계를 이제 성숙도가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하나가 내원한 경우는 실질적으로 아이한테 양해를 구하고 저희가 가슴을 직접 만져보고 가슴이 나왔는지를 한번 체크해 봅니다. 그래서 아이 같은 경우도 테너 스테이지가 2 이상이었고 저희가 이제 성조숙증 유발 검사 정에 이제 뼈나이를 촬영하는데 네. 뼈나이도 본 연령인 8세보다 1.6세 빠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성조숙증 검사를 했을 때 LH라고 하는 황체 호르몬이 5 이상으로 진단되어서 아이는 성조숙증 진단받고 그 호르몬 억제 치료를 시작하였고 체중 조절이랑 식단 관리를 하면서 현재 외래에서 추적 관찰 중인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소아비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증례까지 살펴봤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소아비만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소아비만과 관련된 OX 질문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우리 아이가 소아비만일지 걱정되시죠? 이럴 때 진단 기준을 잘 체크해 보셔야 될 텐데요. 소아비만의 진단 기준은 성인 비만의 기준과 다르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세모입니다. 체지방을 측정하는 방법은 동일하고요. 그 2세 이상에서 성별, 연령별로 그 체지방 그래프가 있기 때문에 그 그래프에서 백분위수를 따져서 활용하고요. 사실 18세 이상부터는 성인 기준을 사용하기 때문에 BMI 25 이상이면 비만이라고 진단하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OX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어릴 때 뚱뚱해도 다 키로 가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그 성조숙증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성조숙증이 발생하게 되면은 오히려 뼈나이가 빨라져서 키가 클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체중성인 키가 작아지기 때문에 정답은 X입니다. 네, 이어서 질문 드립니다. 이 가족을 보면 체형이 비슷비슷한 경우가 많죠. 그렇다면 소아비만의 가족력은 아빠보단 엄마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정답은 세모로 하겠습니다. 보통은 제가 가족력을 물어보거든요. 어머님, 아버님 중에 어릴 때 좀 통통하셨던 분이 계셨냐라고 했을 때 두 분 중에 한 분이 어릴 때 통통했어요라고 하면은 그런 비슷하게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꼭 한쪽 부모가 뚱뚱해서 아이가 뚱뚱하다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족력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OX 질문입니다. 이 태어날 때 보통 아기의 몸무게가 3kg 정도 되는데요. 이보다 크게 태어나는 아기들이 있죠. 출생 시 거대아로 태어나면 소아비만이 될 확률이 높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5입니다. 소아 아이들이 이제 거대아로 태어날 경우에 좀 어린 영아기 시기부터 좀 비만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연구에 따르면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 성인병이 유발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어릴 때부터 체중 조절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다음 OX 질문 드립니다. 이 체중을 감소시켜서 지방 세포를 작게 만드는 게 비만 치료의 핵심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미 만들어진 지방 세포는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5입니다. 실질적으로 늘어난 지방세포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방세포의 크기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가공식품이라던가 트랜스 지방 같은 고칼로리 음식을 줄이고 활동량을 늘리면 지방세포 크기가 줄어서 체중 감량 효과가 있는 것으로 맞습니다. 네, 이렇게 소화비만과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궁금증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궁금증인데요. 아이가 살이 급격하게 찌면서 목과 겨드랑이 같은 곳이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처음엔 때인 줄 알았는데 피부에 착색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건 왜 생기는 거고 나중에 치료를 받으면 없앨 수 있는 건가요? 하고 물어오셨네요. 어떨까요, 교수님? 네, 소아비만 아이들한테서 흔히 볼 수 있는데요. 비만 상태가 지속되게 되면은 그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되면서 색소가 침착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부위가 목 주변, 그다음에 겨드랑이가 새까맣게 되는데 오해하시고 이제 피부과를 가신다던가 피부를 하얗게 하는 미백 치료를 하시는데 그런 걸로는 좋아지지 않고 체중 감량을 하면서 혈당 조절이 잘 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떨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옅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치료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키는 170 정도 되는데 몸무게가 90kg이 넘습니다. 비만 판정을 받았는데 비알코올성 지방간도 있다고 하네요. 단순히 간에 지방이 있는 것과 비알코올성 지방간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살을 빼면 저절로 나을 수 있는 건가요? 하고 물어오셨네요. 이건 어떨까요, 교수님? 네, 단순 지방간 지방증은 이제 간에 지방 세포의 축적은 있지만 이제 염증이나 세포 손상 같은 건 없는 상태를 얘기하고요.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말 그대로 술을 먹지 않았는데 꼭 알코올성 지방간과 비슷하게 지방 세포가 축적되면서 염증을 일으켜서 간 수치가 올라가거나 그로 인해서 간경화나 간암까지 유발되는 것들을 다 통틀어서 비알코올성 지방 간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동반돼 있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좀 간 수치가 심하게 올라가 있는 경우는 약물 치료도 동반하고요. 체중 감량을 하면서 간 수치가 좋아지면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정상까지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끝으로 소아비만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볼 텐데요. 이 소아비만은 네모다. 이 네모원을 좀 채워주신다면요. 네, 소아비만은 병이다라고 하겠습니다. 병이다. 네. 네. 대부분 크면은 키가 크고 살이 빠져서 좋아질 거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고도 비만이나 중증 비만의 경우에는 동반되는 합병증들이 많기 때문에 초기에 진료를 보셔서 질환이 있으면 적극적인 개입을 하면 아이들은 정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소아비만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소아청소년과 김주영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건강플러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